지난주 방송 보니까 제가 많이 설교를 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제가 말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제 의견을 더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발톱을 세운다고 그래서 안 세웠잖아. 아, 그런가? 네, 이번엔 세우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는 제가 매우 잘했던 방송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한 분은 되게 불만일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많은 그 MVP네. MVP. 속으로 얘기하면 꾸사리? 뭐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 방송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법은 좀 잘 제시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참고하고 따라오고, 뭐 따라올 것까지는 없지만, 이 고귀한 이 토론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위정자.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게 할 것인지. 네, 지난주 MVP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 MVP는 박사님이시죠. 무엇보다도 경제편을 했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이 필요 없죠. 네, 지난주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지난주에 M이 김 PD였는데, 지난주에는 M이 김여민 기자. 예. V는 저고, P는 이제 우리 김 PD, P는 퍼슨이니까. 예. 왜냐면 지난번에 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주 극보수의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이슈를 제시하면은 P입니다, 그건 P. 예. P박 쓴다 이거죠. 네. 네, 이번 주제는 한류편인데요. 이번 한류편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한류, 두 분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이게 한류가 큰 것 같으면서도 좀 작은 분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 의견과 반대면 재밌겠죠? 네, 한류편 주제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한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우리가 한 10여 년, 한 5년 된 한류의 태동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과연 한류를 제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적절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류는 우리 여론방송에 이 박사의 세상 읽기가 이 한류 바람을 좀 타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세 번째 시간을 어느덧 맞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나중에 편집된 상태를 좀 보니까요. 정말 제 정체성의 한계를 좀 느끼거나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멤버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준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좀. 이거 원래 했던가 우리가? 네, 한 번씩 했어요. 그럼 제대로 해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효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민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한류와 관련된 대중예술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한국의 스타들이 흔들리는 이 조명봉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 바로 한류라는 이름입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연간 5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 효과, 또 2조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 효과로 이미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는 한류. 대중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고 나니까 이건 뭔가 이 박사님과 제가 분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김효민 기자가 아무래도 김효민 기자가 거의 한류 스타 수준의 미모와 교양과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못마땅하세요. 우리는 한류. 우리는 한류가 아니라 네. 조선류 내지는 네네네. 고려 고려류. 뭐 고조선류 뭐 이런 거 아닐까. 이 정도 돼야 한류인데. 근데 마침 우리가 이 한류 주제를 정하자마자 네. 어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외국인들 그것도 그냥 외국인들이 아니라 수십 개 국가에 있는 사람들 뭐 2천여 명인가한테 물어봤는데 6천 명 같은데. 6천 명? 6천 명을 조사했다고. 이거는 뭐 6천 명이면은 엄청난 모집단인데 6천 명한테 물어봤는데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한류가 6.2% 네. 정도밖에 안 됐대요. 기술력이 1등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이거 한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전에 지금 어디서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니에요? 왜 한류를 갑자기 하자고 그랬지? 그러게요. 제가 무슨 이제 돗자리도 깔아야 돼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점점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많은 어떤 능력 이상의 것을 갖다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난 또 누가 친구가 야 이거 한류 관련해 가지고 발표할 거니까 이거 한번 주제 잡아봐라. 혹시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연히 이렇게 잘 일치가 돼가지고 네. 우리가 한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한류 스타 김효민 기자 한번 한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류요? 아까 생각이 많았는데 우선 아까 얘기하셨듯이 6.2%라고 했잖아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한류가 큰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좀 실망했어요. 왜 그 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듯한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 잘 모른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건 먼저 결론부터 내는 거 같네요. 지금 뭐 제 생각은 결론부터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먼저 하죠. 그러니까 한류는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느끼는 거는 그냥 코리아 문화, 코리아의 어떤 뭐 싸이라는 웃기는 가수인 거죠. 한류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거는 우리인 거죠. 우리 문화 현상이 나가고 있구나. 배도에서 이제까지 없어진 현상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온 가수가 웃기거나 코리아에서 웃긴 가수가 웃기거나 미국 가수가 웃기거나 그냥 그 가수일 뿐인 것 같은. 싸이가 그러면은 한국 가수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워낙 한국말로 뉴욕에서 노래도 하고 워낙 한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음악을 이제 고르고 듣다 보니까 네. 싸이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뭐 저스틴 비버 제가 좋아하는 꼬마인데 한 10억 가까이 10억을 넘었어요. 네. 유튜브 조회수가. 그리고는 뭐 이제 내노라는 미국의 여가수들이 되게 뭐 7억, 5억 6천 정도의 클릭을 보이는데 갑자기 이게 단위가 좀 이상한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세봤어.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싸이야. 20억이 넘었어요. 훌륭해. 거의 21억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65억 정도. 봤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싸이 코리아가 이게 없었나? 네, 그래서 우리가 김효민 기자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덜 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결론은 프로그램 끝내야겠다. 결론은 한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것이다. 세계인들이 느끼는 어떤 여파는 그렇게 사실 이거 되게 직접적인 얘기인데요. 비틀즈가 1960년대 이제 미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무슨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문화 현상이 미국의 문화 대중 예술이 결국 유럽으로 많이 건너가는 단계인데 비틀즈로 인해서 역으로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틀즈를 좋아하는데 미국과 영국 사이의 문제지. 그 나머지 관계의 나라는 비틀즈가 미국 그룹으로 아는 사람도 꽤 많은 거야. 네. 오직 비틀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국가 이미지의 두 번째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삼성이 한국
것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는 알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 뭐 두 번째가 삼성. 그러면 삼성이 한국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삼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류는 굉장히 저 밑에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뭘 할 때 그것이 어느 나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뭘 들이대도 코리아 이거 한국 것이다. 이걸 지금 원해서 이렇게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역시 그 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한류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님도 지난 시간에 해외가 우리 경쟁력, 창조 경제의 시작이다. 그렇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갑자기 회의주의로 변하신 거예요? 아니 난 한류가 엄청난 줄 알았지. 어제 유튜브 조회하고 나서 이게 전 세계에 20억 이상 조회한 그런 가수와 노래가 없는데 네. 이게 단연 탑이거든. 네. 그러면은 이게 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한국 하면 싸이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 한국 하면 싸이, 뭐 코리안 웨이브. 응? 그보단 삼성이 낫지 않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발톱을 그리고 손톱을 많이 키웠네 그동안. 바빠서 못 깎았어요. 그 인조 손톱 아닌가? 굉장히 긴 거 보니까 지난번에 아니에요, 제 깎았는데. 손톱이에요. 일단 저 손톱을 제가 오늘 어떻게 갈아버리든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제 주제는 일단 한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 있는지 혹은 이것을 무슨 어떤 효과로 생각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 현상으로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품인 건지 그죠? 한류 그 보니까 한류가 네. 우리가 한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인류라는 말을 쓰더구만 이게. 인류. 인류. 일본의 저팬 인류. 웨이브. 쓰고 원래 인류보다 우리가 더 열광했던 게 뭐냐면은 항류라고 있었어요. 항류. 홍콩. 우리가 홍콩항이니까. 우리가 홍콩 대만에 한동안에 상당히 심취돼 있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영화, 거기 뭐 배우 또 뭐 음악, 뭐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 스타, 해외 스타 그러면은 사실은 홍콩이나 대만에서 온 스타들이 더 알아줬던 적이 있어요. 미국 스타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건 왠지 좀 거리감이 있었고. 근데 우리 한류가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일본, 중국, 되게 이런 쪽으로 동남아시아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뭐 유럽도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뭐 일본의 만화라든지 일본의 그 가요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했던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한류가 저렇게 바깥에 나간다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특히 홍콩 홍콩 문화는 10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벌써 1기, 2기, 3기로 나눠진다고 해요. 1기가 그 1997년에 사랑이 뭐길래 혹시 아세요? 저는 어려가지고 그때.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그거 재밌었어. 네, 그 드라마가 이 중국에 많이 수출이 돼서 그때 한류 1기였고 2기가 겨울연가랑 윤사마 겨울연가랑 또 대장금 그것 때문에 2기였고 지금 3기가 바로 이 K-팝 때문에 K-팝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된 거잖아요. 약 1997년부터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자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속성 있는 그런 한류다. 조금 더 그 홍콩과는 좀 다른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왔어. 이게 바로 이게 발톱 손톱이구만. 그래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여민 기자의 이 말이 결론이야 사실은. 벌써? 저는 왜냐면은 한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고 코리안 피버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피버는 이제 뭐 그거잖아. 막 왔다 가는 그 독감 같은 그런 네. 확 왔다 열내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근데 그 이름대로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열병처럼 앓고 지나가다. 이게 뭐 웨이브처럼 한번 파가 이렇게 착 왔다가 지나가고 열병처럼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근데 이게 있어요. 좋은 거는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모든 거는 부작용도 있고 후유증도 있어. 근데 오히려 후유증은 오래 남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오래 남아. 이게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은 잘못돼가지고 미워지면은 평생 미워하거든. 네네. 맞아. 그래서 이 웨이브나 피버는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이 웨이브나 피버를 다른 거와 접목시키는 거야. 이제 코리안 뭘로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저는 그 뭐 사랑이 뭐길래 그것도 인상이 깊었지만은 해외에서 그 방송이 이렇게 돼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걸 우리가 체감은 못 하잖아요. 네. 아, 우리 그 드라마가 그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히트를 쳤나 보다 하지만 우리가 히트 치는 현장은 잘 몰라. 근데 저는 가장 그 인상 깊게 보기도 했고 느낀 게 겨울연가. 예, 겨울연가인데 보면서도 참 재밌게 봤지만은 겨울연가가 끝나고 우리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그 일본 아주머니들의 춘천에 그건 정말 대단했거든요. 예. 윤사마.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그 한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해외에 나가면 최근까지 사람들이 너무 낯설다, 힘들다. 여기에서 여행을 가면서도 참 보긴 좋지만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을 채웠던 것의 가장 큰 게 삼성과 LG 기타 대기업들의 간판이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기 우리의 뭐가 있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성, 샘숭 어느 나라 기업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근데 그게 이번에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다. 코리아의 산물이다. 근데 한류는요, 제 경험으로서는 딱 싸이가 굉장히 강남스타일 히트를 했을 때 그때 뉴욕에 갈 일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양인만 보이면 말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양인이 하는 노래인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서로 이 인종이 다르고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서로 보면서 별로 웃지도 않아요. 이게 거의 맹숭맹숭하거든. 근데 그 서로가 그 액션 하나로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재밌더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가더라고. 전혀 다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한국 음악인 줄은 알까? 그거는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문화 현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외국 가요, 팝송이나 이런 거, 샹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뭐 샹송이야 뭐 프랑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팝스타들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었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었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꼭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나요? 그러고는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거 중요한 문제인데 방금 한류라고 했던 거예요. 한류. 네. 그러니까 한류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문화 콘텐츠라는 게 중요한 문제죠. 물론 해외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거나 안 하거나 잘 팔리기만 하고 뭔가 부가가치가 있고 제어가 형성되고 뭔가 이러면 거기 한류를 붙이건 무슨 고려를 붙이건 우리가 상관은 없겠죠. 근데 한류라는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대륙의 기운과 해양 기운이 맞닿아있기 때문에 대륙의 기운이 넘칠 때는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양의 기운이 넘칠 때는 해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한 민족인 거예요. 네. 근데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그 역사적인 배경도 참 많고, 근데 지금의 현상은 우리가 만든 가치가 퍼져나간다는 데 있는 거야. 물론 그 안에 삼성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만든 가치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뭔가 태동지가 돼서 움직였던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 지정학적 위치가 뭔가 태동돼서 나갈 때는 더 쉽게 퍼져나간다는 거지. 대륙으로도 나가고 해양으로도 나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류가 우리한테 남기는 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 한류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그 방어를 하고 수세에 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남한테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우리는 그래왔잖아요. 열강의 눈치를 보고 뭐 또 침략에 항상 대비해야 되고 뭐 우리가 또 해외 나가서 또 뭐 영어를 배우든 뭘 배우든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역사의 아주 상당 기간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자신 있게 내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질 못했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좋아하고 우리 것에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족을 거기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위축되고 억눌려 왔던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 국민들, 뭐 또 정치적으로는 또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또 아주 그 궁핍의 시대를 지나서 이런 것들을 표출할 기회가 없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벌었지만은 뭐 그냥 나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걸려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류라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제. 네?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치유, 만족감,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아마 인류? 뭐 중국의 어떤 중류? 뭐 미국의 또 미류?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단어도 몰랐어. 그죠? 미국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그죠? 미제? 이 정도면 미제? 미국제? 그렇지 뭐 그렇게 미제? 미제라고 하니까 왠지 좀 위에 쪽에서 사용한 용어 같아서 좀 미국의 뭐 제국지 뭐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서양의 어떤 그런 바람들 이걸 우리가 뭐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런 용어를 사실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류라는 거를 6천 명의 전 세계 6천 명한테 한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문을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너 혹시 이거 아니? 이게 조심스럽게 이거 한류라고 이거 아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K-팝이 좋을 뿐이고 삼성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써보니까 좋을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삼성이 2등 나온 이유는 전 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긴 있다고 봐요. 네. 베트남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삼성의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 베트남에서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가니까 삼성의 가전제품 공장이 얼마나 많아. 또 뭐야 현대자동차 이런 걸 보고 기술 삼성 뭐 공항마다 가면 삼성 전광판이 다 있고 카트에 다 삼성이 있으니까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한류가 과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두 분 왜 이렇게 한류를 과소평가하시죠? 정말 지금 제가 이 연간 4조 원을 벌어들인다고 해요. K-팝이. 4조 원? 네. 4조 원이 많지만 엄청난데.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시끄러운데 4조가. 그러면 그 4조 원을 벌어들이는 그 한류의 현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뭐로 벌어들이나요, 주로? K-팝 가지고? 지금 이 건물에서도 아이돌을 기다리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한국 음반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생팬으로 대변되는 그 친구들은 정말 모든 음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서 사고요. 또 관광 수입. 그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물처럼 물과 같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물론 우월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문화가 조금 뛰어나다는 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지금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은 좀 한류를 정의해 보는 단계인데 네. 김현 기자는 그러면 이 한류가 과연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모양새만 본다면 어떤 현상인가요? 혹은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을 여는 첫 번째 길? 네. 옛날에 첫 번째 길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민도 많이 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는 물론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좀 많은 게 있죠. 아니 사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류를 아직 잘 모른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세계에는.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람의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또 한국어학당 요즘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민자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 시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이 한류가 곳곳에 지금 퍼져서 그것이 퍼져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 과소평가돼 보이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이 한류를 담당하는 그 기관에 갔어요. 근데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인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한국 그 춤 있잖아요. 춤과 노래. 이게 사실 한국인들이 끼가 좀 대단하다고 해요. 옛날 역사적으로도 우린 가물을 즐기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방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실 노래방 문화에서도 많이 파생됐잖아요. 그거를 지금 갖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꿈을 가질 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지만 잘하는 게 뭔지 따져봐라. 한국인이 잘하는 게 알고 보면 가문 거죠. 지금 이 오디션 프로그램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숨어있는 그 꿈과 춤과 노래에 끼 있는 아이들이 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빠져들었는데 한류의 시장으로 우리가 확대해 갈 수 있는 거죠. 내수 시장에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 중요한 얘기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후진국형 산업에 많은 수백, 수천만 명이 거기 가서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일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이 끼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기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밤새서 일을 하고, 네네.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뭐 상당히 뭐 탑 수준에 지금 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끼를 발휘할 때가 됐고 그것이 산업과 연계가 되니까 이 문화, 콘텐츠 이쪽이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야, 그렇다면은 시사하는 바가 이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김현민 기자가 공을 많이 했네. 그 김현 기자가 얘기하는 문화, 이 지금 한류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도구와 수단. 그리고 재화를 가져오는 수단도 되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자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소화되지 그러니까 이 안에 국가 안에 있는 좋은 시스템이 해외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문화 현상화되는 것들을 한류로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겠다. 예. 그 지금 그 이제 대만에 가면은 네. 그 치킨집에 이렇게 잘 맞아. 나오는데 3시간씩 줄을 서 맞아, 있어야 맞아. 된대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그 시내버스 광고에 우리 그 스타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정말. 근데 사실 대만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소원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실제로 대만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대만 갔을 때 보면은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일본 분들은 뭐 형님처럼 이렇게 잘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왠지 좀 소개도 좀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가수, 뭐 케이팝 스타, 뭐 이런 아이돌 이런데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한류가
정치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특히 우리 미래의 동반자인 젊은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류가 이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이 산업과 연계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처음에 아까 오프닝 인터뷰 할 때 왜 한류를 했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만큼 한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너무 상업적이다. 알고 보면 극소수 문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또 사실 코리안 푸드나 코리안 드라마 뭐 코리안 조금 뭐 전통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빠져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푸드도 지금 많이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IT도 뻗어나가고 있고요. 이 K-팝 덕분에 여러 가지가 지금 상승세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지금 우리의 주제로 잡혔을까? 왜 잡혔을까를 지금부터 네. 여러분께서는 이 박사의 세상 읽기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한류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의를 지금 먼저 내려보고 있는데 좀 전에 김효민 기자가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긴 했습니다. 일단 1점.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류는 문화현상이잖아요. 문화현상인데 그것이 무언가 좋을 때의 느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고 심취하고 좋죠. 우리 개인적으로 좀 놓고 따지더라도 서태지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전에 나훈아와 조용필에 완전히 미쳐있던 우리 어르신들도 계세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물론 그 남아 있어요. 장금이라는 게 남아 있죠. 또 끝까지 좀 5, 60대가 되어서도 오빠를 외치는 할머니 부대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현상 중에는 다른 현상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한류는 일단 아까 피버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류가 만들어진 것이 뭔가 기획돼서 이렇게 좀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드라마 하나가 일본에서 막 난리가 나고 사이드 그런 건가요? 어쩌다 이렇게 떴나? 물론 SNS 그러니까 무슨 이게 유튜브 같은 곳에 이것을 했는데 이게 막 우연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지금 코드가 우리 맞아서. 김 PD가 지적한 우리가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다. 저는 공감해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얘기 좀 하자고. 너무 이렇게 한참을 깜짝 놀래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원래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자리 있다가 이 자리 오니까 확 달라지네.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 좀 이렇게 지금 본인이 지금 PD의 자리를 좀 가니까 이게 권력이 생긴 거야. 자, 근데 하여튼 좋은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한류가 이렇게 히트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산업이나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전 이 한류가 탄생한 것이다. 예. 옛날에도요, 우리 60년대, 70년대도 정말 좋은 드라마, 좋은 음악들 많았어요. 좋은 드라마가 요새 돈 많이 들어서 이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좋은 드라마 만들어지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영화 보세요. 네. 1000만 넘고 600만 넘는 영화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보다 그게 좋은 작품이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눈물나게 좋은 작품들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렇죠. 안방에서 국민들이 일 안 하고 텔레비 보러 가는 그런 프로들, 맹구 나오는 그런 것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로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랬다고.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못 살고 국제적으로도 보잘것없고 북한하고 경쟁하느라고 국제사회가 편가리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자신 있게 내놓지도 못하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내용적인 한류는 있었어.
야, 한국 사람들의 그 감성, 정, 이런 것들을 감동 먹고 한국에 와가지고 영원히 뿌리를 내리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괜찮아요. 눈에 띌 만큼. 그러니까 그 한국이란 나라가 막 다가오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감성 이것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제. 음악도 보니까 괜찮아, 드라마도 괜찮아. 아, 한국이 발전한 것은 원동력은 바로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깔려 있구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 해서 이제 그걸 한류라고 이름 붙였는데 잘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류를 기획한 건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이 한류를 의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한류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직접 공연장도 우리 청와대 사장님께서 찾아가서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아, 네, 청기와 사장님. 그 뭐 코리안 푸드나 이런 거에서 앞장서서 네, 대장금에 나오셨던 이영애 씨를 모델로 발탁해서 각국에 가서 우리 한식을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 국가의 문화원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한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데 물론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한류를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못했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 기회를, 근데 요새 좀 한류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 산업 연관 효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이것도 한때인데, 한때 확실하게 한류에 대한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또 한국에 대한 관광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된다. 왜? 모든 산업은 추격자가 있고, 그죠? 우리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류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한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요때 한류를 견고하게 잘 한류 바람을 갖다가 어떤 산업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넘기지 않으면은 휙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 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홍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콩은 지금 거의 홍콩 영화를 물론 우리 간간히 보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그렇게 열광하는 현상들은 없어졌어요. 또 하나 우리 안에서 보면 인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아직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보다는 일본의 엔카 이게 훨씬 뭐 퀄리티도 높고 아직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우월성 이게 판단되는 거예요. 이 한류에 대한 부분을 놓고 따지면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라는 것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쪽이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성을 자꾸 논하게 되고, 문화라는 것이 우월성이라고 자꾸 논하다 보면요, 문화는 그런 부분에 어떤 맹점이 찍히지 않으니까 방점이 찍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호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고. 어느 정도 순간에 같은 색깔의 얼굴을 계속 보다가 이병헌이 너무 좋지만 이병헌이 너무 늙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병헌에서 떠나는 거죠, 팬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분의 말에 모순이 있어요. 네, 여기서 있죠. 얘기했는데 왜 나를 거기다 끼워? 지금 얘기가 모순이 있는 거지. 그래요? 나는 모순. 그래, 내 세번의 모습. 두 분이 좀 맞춰볼게요. 2대1로 이렇게 구도를 지금 잘했어요. 2대1 구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좋아요. 문화를 우리가 한류가 이때다 싶어서 확고히 해야 된다. 그거는 우월주의를 심어 넣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파도 치듯이 갈 때도 있고, 우리가 다른 문화에 좀 추격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정한 문화의 공유, 쌍방향 소통이지. 왜 우리가 딱 한류라고 해서 항상 잘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뭔 얘기야 이건 또? 잘 나가야지 항상. 네, 항상 잘 나가는 건 맞는데 그 확고하게 뭔가 해야 된다. 네, 그건 꼭 아니거든요. 뭐 우월하게 해야 되느냐. 네. 우월주의가 아니라 문화는 그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데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고 지금 현상이 저는 너무 좋다고 보는데. 이게 그 한류는요. 네. 한류는 문화산업주의가 굉장히 연관이 돼. 네네네. 그냥 한류일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디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일본이다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평생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좋아하고 신뢰해. 그죠? 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통기타를 치면서 비틀즈의 음악을 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도 비틀즈의 음원을 구매를 하고 내가 그 집에서 비틀즈 음악을 뭐 레리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틀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화장실 갔다 나오다 레리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네. 제가 알고 있는 가요의 20~30%는 저희 아버님이 듣던 거예요. 그렇죠. 뭐 소양강 처녀 막 이런 가요 나오면은 제가 따라서 부르거든. 우리 아버님이 전축을 틀어놓고 계속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전파력이 있고 오랫동안 간다. 네. 우리가 물건을 써가지고 망가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네? 그 쓰고 버려. 이게 남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메이드 인 뭐 인도가 올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올 수도 있어.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도 한때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미국 사람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였거든. 그때도 우리가 문화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문화가 아니면은 살아남지 않는다. 그걸 즐기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후진국에 가서 그 문화를 보고 이 문화는 이러네 하지만 다시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김 PD 아까 얘기하신 그 문화의 어떤 우월성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고급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다수가 좋아한다 하지만은 그건 순간적이에요. 내년 되면 쌓이는 세계 사람들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어.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대형 기획사들이 한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를 돈 내고 소비하는 것을 인색해요, 사실. 그렇죠. 네, 음반 뭐 MP3 공짜로 다운 받기를 원하고 그냥 영화도 어떻게 이렇게 불법 경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반 시장이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CD 뭐 옛날처럼 몇백만 장이 팔리고 이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한류를 통해서 외국 시장에서는 정말 이 팬덤이 형성되면 정말 상품으로서 사주고 이 경제적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고급 문화를 얘기하셨는데 뭐 고급 문화는 그럼 오페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문화를 뜻하신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류일 수 있어서 다시 말씀하셔도 좋은데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장이 좁거나 우리 시장에서의 가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 목적과 의도는 좋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형성된 시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판을 사진 않아. MP3를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TV 방송에서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장금이라면 여기 드라마를 수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MBC에게 혹은 두고 사가기를 하겠지만 그 판매되는 이 금액이 뭐 MBC가 이 대한민국에서 팔았던 금액보다 더 많지는 않아. 시장이 어떤 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뭐 대폭 확대되거나 대량 생산되는 시장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뭐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획 단계라고 그러면 물론 할 말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자체가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겨울연가부터 봐야 돼요. 겨울연가는 겨울연가의 작품성, 대한민국의 풍경 이것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배용준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 너무 잘 맞아떨어진 배우가 일본의 관객들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최지우라는 배우가 그리고 우리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잘 만들어진 시츄에이션 그 상황에 맞는 달콤함 이런 것들이 일본 관객들한테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배우로부터 전 시작됐다는 거예요.
드라마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새로운 배우와 인물, 스타덤을 만들지 않으면 한류는 그런 스타덤을 계속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연기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시달할 때쯤이면 다른 배우가 있어야 돼. 우린 그게 너무 탄탄해요. 탄탄하다고? 네. 오디션 프로그램 안 보시죠? 왜 안 보시죠? 봐? 그 세상에.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서부터 미국서부터 다 봐. 아니 쇼미더머니 요즘에 래퍼 쇼미더머니. 네, 그것도 보세요. 뭐 각종 재밌잖아. 네. 어디 다 숨어 있을까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고. 맞아. 지금 요즘 서인국 씨 그 K-팝 스타 되셨잖아요. 아 K-팝 스타 맞나요? 맞나? 요? 원래 저기죠. 원래 오디션 일기인데. 네, 엠넷에서 네. 그분이 지금 남미에서 또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그 형성층이 연예인 형성층이 굉장해요. 거기 못 들어가서 난리지. 저는 그 기반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바꿔 볼게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네. 중국에 경극을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경극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10,000명이 넘어. 경극을 잘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스타덤이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야. 미국 인구가 얼마인지 알죠. 일본 인구가 얼마인지 알죠. 이 사람들은 계속 그것들을 또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사람들이야. 근데 뭐 미국 문화 우리나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화 블록버스터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경극이라는 거는 코드가 안 맞아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역으로 네. 중국의 경극을 흔히 말하는 우리의 모델 스쿨로 바꾸거나 네. 아까 드라마 스쿨로 바꾸게 되면 그게 창조 경제죠. 그 중국의 창조겠지. 네. 그런 현상은 너무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강점이 아주 그냥 절대적인 강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극을 배우는 학생이 10,000명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경극을 그 사람들이 배운 거를 우리가 갖다가 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경극을 보겠다는 건 아니거든. 네. 결국은 중국은 내수 시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경극 스타가 10,000명이 생겨도 다 안에서 소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다고, 특히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더욱 그렇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 대작을 하나 만들겠다, 뭐 50억, 100억 들여서 만든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국내 시장은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중요성이 우리는 더 중요한 나라지. 한류가 중요한 나라지. 왜? 흘려보내야 돼, 바깥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저희 때 보면은 이태리가 세계 뭐 7대, 8대 아주 엄청난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위치까지 왔어.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 그러니까 중국의 경극이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려면은 중국 문화가 중국 사람들의 소득도 높아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가 보다 글로벌라이즈도 돼야 되는 거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어필이 돼야 되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뭐 다 아리랑도 있고 뭐 무슨 탈춤도 있고 다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난타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뭐 저쪽하고 잘 코드가 맞아서 된 거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한류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고, 그것은 반드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업적인 연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산업적인 연관. 그게 없는 한류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류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게 뭐가 딱 심어지면은 그게 20년, 30년 수요를 일으킨다. 굉장한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중국에서 한류를 보고 문화 침략이라고 해요. 문화 침략. 네, 그만큼 중국이 사실 다른 면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침략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에서만 봐도 문화에서만큼은 한국이 위협적이라고 인정한 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문화라는 우리가 가진 무기, 그리고 아까 고급 문화 얘기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한류 그 콘서트장이 꽉 메워져 있거든요. 뭐 우리 그 K리그 그 축구장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막 표가 12만 원, 뭐 15만 원 아주 비싸요. 우리가 뮤지컬 보러 가는 그 가격하고 맞먹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 문화로서 뻗어나가고 있고 또 지금 다른 산업과도 연관되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별에서 온 그대 최근에 인기였잖아요. 네, 전지현 씨가 입고 있던 코트며 뭐 파리바게트 나온 그 문화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가 인기예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막대하게 일으키죠. 오히려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지 못해서 그 옷이 없을 정도의 그 가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의 힘은 대단한 것 딱 같은데. 그거예요. 제 말은. 근데 제 말씀이 자꾸 꼬는데 딱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야. 그 날개도 친지 판 다음에 끝나는 거야. 제 말씀은. 거기서 스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금 논점에 있냐면 한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게 문화적인 우월적인 가치를 놓게 되면 우리가 다른 우월적인 가치의 문화에 의해서 역공당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우월적인 가치의 문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팔 거냐는 것에 대한 규정이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저희 안에 분명히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은 문화권에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대다수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좋은 문화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배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에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아까도 지정학적인 역할에 의해서 항상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던 거죠. 뭔가 이거 힘이 더 센 것과 힘이 더 낮은 것.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심각한 어떤 위협을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어서 항상 문화를 나눌 때도 우리보다 나은 문화와 우리보다 못한 문화를 자꾸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다 보면 우리 똑같은 현상으로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현상이 뒤바뀔 때 우리는 지금 가졌던 것을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문화로 싹 흡수돼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한류 현상이 있었던지 기억조차 못하고 그 현상으로 다시 뭔가 이거를 편승해서 어떻게 국내 시장에서 혹은 안 돼, 해외 시장은 안 돼, 국내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리턴하거나 백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의문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제 나은 문화, 고급 문화, 또 뭐 우월한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월한 문화, 고급 문화가 주는 그 그 우리한테 주는 뉘앙스가 썩 좋진 않지. 그쵸. 예,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우월하기를 원하면서도 어떤 우월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면은 저 명품 가방이 있어. 내 것이면은 이건 명품이라고 그렇지. 막 하고 다니지만은 내 것이 아닌 명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왜 내가 우월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한류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왜 우리 그 한류는 결국은 문화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산업이라는 것도 거부감을 느껴. 문화는 순수한 문화여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순수한 문화라는 게 어디 있으며 순수한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지금은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 그림이 세계적인 작품이다 아니다라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저 소도비 경매장에서 저 작품이 270억에 팔렸대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어.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작품이네. 전문가들이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거는 이수근 화백이 고등학교 때 그려놓고 다락방 속에 놨는데 지금 발견된 거야. 그러면은 그거 몇 억이 안 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우리가 한류가 이렇게 떴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런던 가면은 그걸 그 비싼 걸 런던까지 가서 일정을 제껴놓고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30년을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 네, 80년. 30년 동안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작품성, 뭐 흥행성, 그다음에 뭐 가격, 그거 오페라의 유령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000원에 보라고 그러면은 아마 그게 저렇게 존속했을까. 탑다운 방식의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저게 30년 동안에 큰 산업을 일으키잖아요. 자, 싸이가 20억 이상의 클릭이 있다 하지만은 산업 연관 효과가 과연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거. 뭐 싸이 음반이 뭐 팔렸겠지. 뭐 2위 했더구만 그 팔린 게 보니까. 집계낸 거 보니까. 근데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 작품에 수백 명이 매달려 가지고 뭐 의상 가격서부터 무대 조명 뭐 이런 연관 산업 효과가 이게 뭐 엄청나요. 예? 우리나라 오페라의 유령 어느 나라가 만든지 아세요? 영국. 그래요? 그거 몰라요? 네, 몰라요. 그냥 뭐. 그러니까 영국이 보세요. 이제 영국이 이제 그런 거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 망가졌어요. 네. 옛날에 영국이 자동차 롤스앤로이스. 산업에 아주 좋은 차들을 다 만들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독일은 세계적인 차를 아직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제차 판매율에서 독일이 지금 1위를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일본제를 제끼고. 그런데 영국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어. 그 오페라 유령 같은 걸 하나를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아니, 그건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명품 핸드백이 품질이 좋고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브랜드 뭐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지. 왜냐면 세계에서 몇억 명이 본 거를 저는 재미없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한류가 뭐 재미없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재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업 효과를 내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싸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Do you know 싸이? 해가지고 말문을 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개인에 봤을 때는 이 파급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맞는데 지속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지속 가능한 부분. 싸이가 늙어서 할아버지 됐는데 쉬어서 한 번 더 히트한다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곡선이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곡선이 있고 뭔가 아까 웨이브로잖아.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거지.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해당하는 말들로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논점인 거예요, 한류는. 그죠?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지금 효민 씨 입장인 거야. 그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자긍심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죠? 저는 정반대로 자긍심보다는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취되다 끝난다. 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박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거는 산업이다. 그러니 기계적으로 잘 계산해야 된다. 주파 하나를 잘 튕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속성의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2부에서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1부에 50분 시간이 벌써 갔어요. 그 지속성의 장벽이 뭐냐고 지금 무서운 질문을 했으니까 빨리 피해 가야 돼. 그거는 계속 자, 저거 잘 대칭을 해야 돼요. 지속성의 장벽. 좋은 질문. 자, 2부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더 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김민희 기자가 얘기했던 과연 한류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